Let's look at the content of this lesson and the learning goal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의 조정호 교수입니다. 저는 피지컬 프로퍼티 에스티메이션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프로퍼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면 화학공정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순수 성분 및 혼합물의 물성 추산, 그리고 연력학 모델식으로서 상태 방정식 및 액체 활동도 계수 모델식에 대한 소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지컬 프로퍼티 에스티메이션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프로퍼티라고 하면 우리말로 물성이라고 합니다. 물성은 물리화학적 성질의 약자입니다. 물성의 추산이나 계산 등은 화학공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화학공정으로 주입되는 원료 또는 유틸리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정 모사기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모사한다고 했을 적에 실제 성분들의 물성을 얼마나 잘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물성이고요. 그 두 번째는 온도에 의존하는 물성입니다. 고정된 물성은 온도나 압력에 관계없이 그 물질 고유의 값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한 성분들의 분자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 액상 밀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수한 성분의 표준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화학공정 모사기를 사용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물성을 어떻게 찾아내는가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첫 번째 예제에는 벤젠과 톨루엔 성분의 분자량과 표준 액상 밀도, 그리고 표준 끓는 점을 찾는 것을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벤젠이라고 하면 분자식이 탄소가 6개, 그리고 수소가 6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탄소의 원자량이 12이고 수소의 원자량이 1입니다. 그러면 벤젠의 분자량 계산은 탄소의 원자량 곱하기 6 더하기 수소의 원자량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결과를 분자량이 78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78이라고 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값일까요? 78이 아니라 조금 저는 다른 값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의 분자량은 78.11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한 것처럼 벤젠의 분자량을 78이라고 도출한 것과 그리고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서 78.114 이렇게 도출한 것과 지금 저는 이 벤젠의 분자량 78.1136을 프로2라는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물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벤젠의 분자량이 78.113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물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건 어느 컴퓨터에서 쓰건 간에 동일한 값을 도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준화될 수 있어서 프로2뿐만 아니라 아스펜 플러스 같은 시뮬레이터에서 벤젠의 분자량을 찾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값을 도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액상 밀도, 끓는 점 이렇게 프로2에 있는 물성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벤젠의 액상 밀도가 톨루엔의 액상 밀도보다 다소 높게 추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벤젠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벤젠 링이죠. 톨루엔의 분자 구조식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가 위에 메틸기가 있어서 액상에서 벤젠이 좀 더 클로우즈 패킹 될 수 있기 때문에 밀도가 실제 실험값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수 성분의 물성인 critical property, 즉 임계 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임계값이란 무엇일까요? 임계값이란 정의가 증기상과 액상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최고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임계점 이하에서는 증기상도 있을 수 있고 액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점에서는 증기상과 액상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점이고요. 임계점 이상에서는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해서 증기상과 액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점입니다. 임계점과 그 다음에 기체와 증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가스라고 하면 우리말로 기체라고 하죠. 그리고 베이퍼라고 하면 우리말로 증기라고 부릅니다. 증기는 무엇의 약자냐 하면 증발된 기체입니다. 그럼 베이퍼도 기체는 기체죠. 증발된 기체이기는 하나 액상으로부터 증발된 기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증기는 베이스로 액상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화학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연력학을 잘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기체 또는 증기를 쉽게 경험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수소, 산소, 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 등은 우리가 쉽게 그들은 기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증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 증발된 것은 워터 베이퍼, 즉 수증기 또는 스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유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체와 증기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가스들의 임계점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0도씨 또는 25도씨, 15도씨 이런 표준 온도는 이러한 기체 성분들의 임계 온도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임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초임계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들에 대해서는 액상이 존재할 수 없고 증기상도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가스, 즉 슈퍼크리티컬 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증기와 가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계점이 무엇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식은 임계 압축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임계 값은 실제적인 실험 값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과 임계 몰 부피 이렇게 세 가지가 실험 값이고요. 임계 압축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몰 부피와 기체 상수로부터 추산된 유도된 실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임계점을 찾기 위해서 프로2라고 하는 시뮬레이터에서 어떻게 찾는가를 한번 몇 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계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단위계는 국제표준 단위인 SI 단위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SI 단위는 온도는 켈빈, 압력은 킬로파스칼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임계점을 찾는 것이니까 순수 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그 다음에 임계 몰 부피, 이 세 가지로부터 다시 계산된 임계 압축인자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2의 물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것으로부터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304.21 켈빈, 그리고 임계 압력은 7383 킬로파스칼, 그리고 임계 몰 부피는 0.094 미터 3승 퍼 킬로몰,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압축인자를 계산한 것인데요. 물론 프로2 물성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산화탄소의 임계 압축인자 값은 0.274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몰 부피, 그리고 기체 상수 값으로부터 임계 압축인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0.27438, 0.2하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동일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계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 화학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적용 사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증류탑에서 탑상 기상류, 그러니까 컨덴서 타입이 파샬 컨덴서를 쓰는 것의 탑상 기상류의 몰 조성이 메탄이 65몰%, 에탄이 15몰%, 그 다음에 프로판 성분은 15몰%, 그 다음에 아이소부탄은 5몰%, 이렇게 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탑상 기상류의 환류 드럼의 온도를 45도C, 그러니까 쿨링 워터를 쿨링 미디움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45도로 했을 적에 환류 드럼의 운전 압력을 추산해 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본 문제의 연력학적 모델링을 위해서 팽라빈슨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수렴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의 혼합물의 슈도 크리티컬 템퍼레처는 몇 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얻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메탄, 에탄, 프로판, 이소부탄 성분들의 임계 온도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 칼럼에는 각 성분들의 몰 조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오른편 수식에 의하면 각 성분들의 임계 온도 곱하기 몰 분율을 몰 에버리지를 해서 혼합물의 임계 온도를 추산한 것인데 마이너스 27.6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되돌아가서 우리는 45도C에서 혼합물의 임계 온도를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27도인데 실제 운전온도 45도C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의 임계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이죠. 훨씬 높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초임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파샬 컨덴서라고 하는 것은 탑상 증기류와 환류되는 액상류가 연력학적으로 상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초임계 상태니까요. 그래서 요 45도C는 우리가 혼합물의 임계 온도보다 훨씬 높다. 이 혼합물의 임계 온도는 마이너스 27도 가량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팽라빈슨 상태 방정식을 써서 버블 포인트, 듀 포인트, 여기에서는 듀 포인트 계산, 이슬점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플래시 드럼이 빨갛게 표시된 것은
수학적으로 수렴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계산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산 결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연력학 방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팽라빈슨 상태 방정식을 NRTL 액체 활동도 계수 모델로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란색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학적으로 수렴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수렴된 결과일 뿐 이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45도씨에서 NRTL식으로 이용한 결과가 약 45.7바 이상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환류드럼의 압력을 45.7바로 그렇게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무엇이냐면 환류드럼의 온도를 45도씨가 아니라 혼합물의 임계 온도인 마이너스 27도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35도로 낮추어야 증기상과 액상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환류드럼의 온도를 45도로 했을 때는 쿨링 워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류드럼의 온도가 마이너스 35도가 된다면 더 이상 쿨링 워터는 사용할 수가 없고 프로필렌은 냉매로서 쓰여지는데 공급 온도가 마이너스 45도C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 압력은 약 4바 정도로 운전을 하면서 별도의 냉동 사이클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력학 모델을 단순히 바꾸어서 수렴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은 실제 화학 공정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이용하는 실제 화학 공정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순수 성분의 중요한 물성은 각 성분의 스탠다드 히터 포메이션, 즉 표준 생성열이 되겠습니다. 이 각 성분들의 표준 생성열 데이터로부터 어떤 주어진 단일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진 화학 반응의 표준 반응열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생성열로부터 표준 반응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투 시뮬레이터의 물성 데이터베이스에서 메탄과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표준 생성열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물성 DB로부터 프로투 물성 DB로부터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O2의 표준 생성열은 0입니다. 즉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O2, N2, H2, F2 이러한 것들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표준 생성열 값은 모두 다 0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산된 표준 반응열이 이렇게 마이너스 8026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 반응열은 생성물의 엔탈피 마이너스 반응물의 엔탈피 값이 되기 때문에 표준 반응열 값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반응열 값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소 반응이니까 모두 발열 반응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어서 우리가 이러한 상온상압에서 메탄 가스로 가득 차 있는 탱크에 메탄 가스와 그 다음에 20%의 과잉 공기가 들어있을 때 갑자기 연소 반응이 시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열이 발생하는데 반응열이 외부와 완전히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연소 반응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 탱크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온도는 몇 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계산을 이용해서, 그리고 아스펜 플러스라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2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력학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연력학 텍스트북에 의하면 연소 후에 1793도 C, 그 다음에 수계산에 의하면 1806도 C, 그 다음에 아스펜 플러스하고 프로2는 동일한 결과죠. 1796도 C. 이렇게 얻어서 아스펜 플러스나 프로2의 물성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은 매우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사 결과가 동일한 값을 얻었기 때문에 이 두 값을 정답으로 보고 나머지 두 개는 Absolute Average Deviation %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탄의 연소 반응에 대한 양론식은 이렇게 되죠. 메탄 1몰이 산소 2몰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1몰과 수증기 2몰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메탄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의 과잉 공기라고 했으니까 메탄 1몰에 대해서 2몰의 산소가 반응을 하는데 0.4를 더한 것은 20%의 과잉 공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순수한 산소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이용해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질소기체의 성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응 초기에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는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 연소가 끝났기 때문에 반응 후에는 메탄은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산소는 이론 산소량 2몰은 연소에서 없어지고 과잉으로 들어있는 0.4몰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질소 성분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9.03몰이 남아있고, 메탄가스 1몰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1몰이 생겨나기 때문에 연소 후에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이 되고 수증기는 2몰이 생성되는 것으로 반응 전후에 각 성분들의 몰수 변화를 본표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준 반응열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앞서 계산한 표준 각 성분들의 표준 생성열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게 반응물이 가지는 엔탈피, 이것은 생성물이 가지는 엔탈피. 여기서 엔탈피라고 하면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해서 열 함량, 그 물체가 얼마나 많은 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이만큼이 더 크니까 반응 후에 생성물의 엔탈피가 높아졌죠. 이 경우에는 흡열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정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이 값은 역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델타 HR0가 표준 반응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서 가정을 할 적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연소 반응열은 탱크가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손실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Q가 열 전달량이 0이다. 즉 단열 반응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응열 전체 엔탈피 변화는 표준 반응열 플러스 센서블 히트, 즉 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응열 부분은 이렇게 표준 반응열과 각 성분의 반응 진척도 변화, 그 다음에 생성물들이 각 몰수와 비열, 그리고 표준 온도에서 반응 후 도달한 온도까지를 적분하면, 그렇게 해서 T를 계산하면 연소 반응 후의 온도를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응물이
25도 C 1기압에서 메탄이 1몰, 산소가 2.4, 나이트로젠이 9.03 이렇게 있을 때 실제 반응은 이렇게 곧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경로를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 즉 적분하기 좋은 경로로 바꾸었습니다.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태하고 끝 상태가 같으면 경로를 이렇게 한 번에 가나 두 번에 나누어서 가나 총 델타 H 값은 변화가 없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연력학 기본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성분들의 CP를 온도의 함수로 표시를 하고 A, B, C, D, E 개수들을 테이블을 통해서 계산했고요. 각 성분들의 온도에 의존하는 CP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T가 미지수가 되는데요. 이 T를 구하기 위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FT가 0이 되는 곳에서의 T가 최종 도달하는 온도이고요. 이건 켈빈으로 표시했을 때 수계산을 이용하면 2079 켈빈 이 온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스펜 플러스로 한번 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연소 반응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연소 반응기에서는 표준 상태, 즉 25도 C 1기압에서 반응이 등온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연소 반응에서는 필연적으로 열량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열량은 반응 생성물에 Q를 가해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계산된 T가 연소 반응 후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온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한 것이죠. 반응기에서는 표준 상태에서 반응만 진행이 되고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열은 이렇게 플래시 드럼에 가해줌으로써 최종 온도 T가 얼마가 되는가를 아스펜 플러스 모델링을 통해서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스펜 플러스에서 보시면 반응물인 메탄과 O2에 대해서는 양론 계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 성분들의 값의 계수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양론 계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메탄과 O2는 반응물이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생성물 쪽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플러스 1, 수증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CO2와 H2O가 생성물이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응물인 CH4의 전환율이 1이다. 이것은 전환율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 즉 완전 연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소 반응식이 완성이 되지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도 C 단위로 하면 1796도 C가 계산이 됐고요. 이것을 켈빈으로 바꾸면 2069 켈빈 정도가 그 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문제를 프로2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소 반응기이고요. 두 번째, 이것은 플래시 드럼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아스펜에서는 메탄과 O2에 대해서는 양론계수 마이너스를 표시했는데 프로2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메탄 1몰, 산소 2몰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 1몰, 수증기 2몰 이렇게 생성된다. 이런 값을 입력을 하면 이 입력한 값에 의해서 메탄의 연소 방정식이 자동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시 도 C 단위로 계산을 하면 연소 후의 온도가 1796도 C가 나오고요.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펜 플러스하고 프로2는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수 성분의 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폴 모멘트하고 아센트릭 팩터라는 값인데요.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면 우리말로 쌍극자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얼마나 폴라한가 넌폴라한가. 폴라하다는 것은 극성을 띠는 분자인가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인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센트릭 팩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편심인자 또는 이심인자라고 합니다. 분자가 얼마나 구형에 가까운가 그리고 얼마나 폴라하지 않은가. 완전 구형이고 넌폴라한 것은 어센트릭 팩터가 0입니다.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주기율 표상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족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제 10번은 알곤, 이산화탄소, 노말부탄, 물, 초산 이러한 5가지 성분들의 다이폴 모멘트와 어센트릭 팩터 값을 프로투 물성 dB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답을 먼저 보면 알곤에 대해서는 다이폴 모멘트와 어센트릭 팩터 값이 모두 0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다이폴 모멘트는 0이지만 어센트릭 팩터 값은 굉장히 크죠. 그렇게 해서 다이폴 모멘트와 어센트릭 팩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관성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어센트릭 팩터 값은 좀 큰 값을 나타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프로2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것인데요. 다이폴 모멘트와 어센트릭 팩터 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프로2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는 것은 물성을 인터넷이나 어디 찾아갖고 쓴다면 어느 인터넷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나가 어디서 언제든 프로2 물성 dB에서 그 성분들의 물성을 찾았다라고 하면 모두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쿼크 모델식의 RQ 파라메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찾는가를 보겠습니다. 유니쿼크 R 파라메타는 볼륨 파라메타가 되고요. 유니쿼크 Q 파라메타는 그 서피스 에어리어 파라메타가 됩니다. 그럼 벤젠, 톨루엔, 올소, 메타, 파라자일렌들의 유니쿼크 RQ 파라메타가 이렇게 얻어지는데 이것들 역시 프로2 물성 dB에서 유니쿼크 Q 파라메타와 유니쿼크 R 파라메타를 찾아낸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물성으로 트리플 포인트, 우리말로 얘기하면 삼중점이 됩니다.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기상과 액상과 고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세 개의 상이요. 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증기와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트리플 포인트도 우리가 프로2 물성 dB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트리플 포인트는 트리플 온도와 삼중점 온도와 삼중점 압력만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삼중점 온도는 273.16 켈빈, 섭씨로 바꾸면 0.01도C가 되죠. 그러니까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점보다 조금 0.01도 높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포인트 프레셔는 0.6kPa로서 상압이 101.325kPa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압력이 되겠지요. 자, 이 값 역시 우리가 프로2 물성 dB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어떤 연력학적인 상평형 상태를 완벽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텐시브 베리어블의 숫자입니다. 자유도는 C는 성분이니까 물 하나죠. 그 다음에 P는 페이즈에서 상이니까 3이 되겠죠. 여기서 숫자 2는 온도하고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중점에서는 자유도가 0이 됩니다. 자유도가 0이라는 것은 삼중점은 물질
고유의 특징이고 변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삼중점 온도와 삼중점 압력은 그 물질 고유의 물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센트릭 팩터. 이 아센트릭 팩터 오메가는 상태방정식 모델식에 쓰입니다. SRK나 팽-라빈슨 상태방정식을 운용하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성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센트릭 팩터를 정의한 사람은 피처라는 분이 이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 수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상형 로그, 그 다음에 PR이라고 하는 것은 환산 압력, saturated, 포화 상태의 환산 압력. 환산 압력은 온도의 함수가 되는데 환산 온도가 0.7일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이 어센트릭 팩터 오메가 값을 한번 쭉 나열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센트릭 팩터가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구형에서 찌그러졌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탄, 에탄, 프로판, 이렇게 부탄으로 갈수록 옆으로 길게 늘어선 분자가 되기 때문에 아센트릭 팩터 값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알곤이 0이 되는 것은, 알곤이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 기체에 되겠죠. 주기율 표상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소하고 화학결합을 이루지 않는 것이니까 원자 핵과 원자만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구형이다. 그래서 이 어센트릭 팩터 값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아센트릭 팩터 값이 굉장히 큰 것은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보다 더 큰 초산은 지금 0.4665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합, 어소시에이션을 해서 두 개의 분자가 합쳐지기 때문에 더 큰 값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산화탄소 CO2의 어센트릭 팩터 값을 프로토 물성 dB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문제인데요. 그 값은 0.22362가 나왔습니다. 프로토 물성 dB에 있는 값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지요. 자, 0.22314, 즉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같은데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0.22314라고 표시한 것은 이 정의식에 의해서 구한 것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같으니까 거의 유사한 값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노멀 멜팅 포인트입니다. 멜팅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녹는 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점도 0도씨고 물이 어는 점도 0도씨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는 점이 될 수도 있고 녹는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멜팅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벤젠과 톨루엔을 분리하는데 증류를 통해서 분리를 하면 그때는 증발 잠열, 히더 퓨전이 아니라 히더 베이퍼리제이션, 증발 잠열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탄올과 워터 또는 에탄올과 IPA를 증류를 통해서 분리할 때는 분리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공비점 때문에 증류탑 하나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멀 멜팅 포인트를 봐서 온도를 오히려 낮추어서 결정화를 통해서 분리를 하면 쉽게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끓는 점이 아니라 노멀 멜팅 포인트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히더 베이퍼리제이션, 증발 잠열에 비해서 용해열이 얼마나 작은지를 찾아볼 수 있으면 증류를 통해서 분리하기 어려운 성분들은 결정화를 통해서 분리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보를 이러한 멜팅 포인트라든가 히더 퓨전 데이터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히더 퓨전 값하고 노멀 멜팅 포인트 값이 나와 있죠. 이렇게
벤젠과 톨루엔을 분리하는데 벤젠의 노멀 멜팅 포인트는 5.53이고 톨루엔의 멜팅 포인트는 마이너스 99.97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도를 0도 C만 낮춘다고 하면 벤젠은 쉽게 얼어버리고 톨루엔은 아직 액상이니까 원심 분리를 통해서 벤젠과 톨루엔은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때도 물은 어느 점이 0도 C니까 시스템의 온도를 0도 C 이하로만 조금만 낮추게 되면 물을 에탄올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증류를 사용하는 것보다 결정화 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쉽게 에너지를 덜 들이면서 분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보를 우리가 순수 성분의 노멀 멜팅 포인트와 그 성분의 용해열 데이터를 찾아봄으로써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lease try to review what you learned during this lesson. You have finished the lesson. Congratulations!